성룡의 음악살롱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뭐 이렇게 여행업계는 정말 여행도 가지도 않고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빨리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연예술계도 지금 난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클래식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내시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서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룡원의 음악살롱 21회차에서는 정말 스페셜 게스트 한국 피아노 음악계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이혜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룡원의 음악살롱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혜경입니다. 사실 제가 3월 29일 날 베토벤 탄생 250주년 피아노 독주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이 잡혔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타깝게도 연주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룡원 선생님하고 담소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혜경 교수님은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예고 다녔을 때 막 피아노 독주 왕성하게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학도 일찍 가셨던데 본인 피아니스트로서의 뮌헨에 언제 가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에센으로 갔어요. 예. 1975년도 가을에 75년도, 고등학교 예. 2학년 때 갔고요. 귀국은 84년도 봄에 했습니다. 그럼 75년도라면 지금도 흔하지 않은데 조기 유학생이 그때도 많았나요? 저희 조금 이전부터 조기 유학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아마 그 정경화, 정명화, 또 뭐 한동일, 김영옥 이런 붐들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막 유학을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뭐 중학교 때 간 친구들도 있었고 예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고1 때 갔지 않습니까? 독일 가서도 유학을. 그래서 교수님한테 알게 모르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저는 90년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75년도에 고2의 나이로 독일 에센에 가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뭐 그때 만 16살이었으니까 뭐 상황이라고 판단할 뭐 이런 시야가 넓은 나이는 아니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장혜원 교수님께 쭉 사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한 선생님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7년이 되고 나니까 서로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침체기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혜원 교수님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때 클라우스 헬비라고 독일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음악제에 초청받아서 연주 오셨는데 저한테 한번 레슨을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레슨을 받았더니 독일로 와라. 3일 내에 답을 하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독일문화원에서 3개월 독일어를 배우고 그리고 독일로 갔죠. 근데 제가 남자 형제 틈에 자라가지고 조금 터프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점은 별로 느끼지 않았고 마치 그 달력에서 보던 그런 풍경 속에 내가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좀 단순한 심정으로 유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장혜원 교수님하고 친분이 붙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2, 고1 그랬는데 만 16세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 저도 딱 갔을 때 만 16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언어적 장벽, 뭐 예술적인 차이, 그리고 그때는 더군다나 지역하고 또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건 어땠습니까? 이제 그 독일 법에 의해서 만 16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독일 가정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마침 그 에센의 폴크방 음대에 제가 첫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이사장님께서 그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해서. 자, 그러면 한국인의 하숙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독일 집에 이렇게 거기다가 음대 이사장님의 지금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렇게 잘 해주신 거죠. 제가 뭐 그런 걸 기대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 호의적으로 학교에서 대해준 것 같았고 그 집에서 이제 제가 좀 너무 내성적으로 당시에 지냈으니까 좀
좀 가족이 많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아이들이 많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을 지냈고요.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일기를 쭉 이제 독일어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뭐 음악이 학문은 아니니까 뭐 수업 받거나 이럴 때 뭐 큰 지장은 없었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비교적 큰 제가 배우던 장혜영 교수님께서 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큰 뭐 차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놀랍네요. SM 폴크방 음대 첫 번째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SM 출신도 많이 계시는데 혹시 모르셨죠? 우리 이혜경 교수님이 1호 SM 폴크방 음대 한국인 유학생이었다. 그러면 그러겠다가 뮌헨은요? 근데 그 1호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1호지 또 막 뒤져보면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거 중요치 않죠. 그래서 그만큼 더 이른 시기에 갔다. 네네. 그랬고 그 헬비 교수님께 제가 4년을 배웠는데요. 그 독일의 음악 교육이라는 게 좀 방만이 아니라 방만은 잘못된 자유방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업을 하루에 몇 시간씩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처음에는 매우 즐거웠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 사회적인 성장이 멈춘다는 그런 조금 느낌이 슬슬 들더라고요. 생활이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느끼다가 헬비 교수님께서 에센에서 베를린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셨죠. 베를린으로 오겠느냐 아니면 뮌헨으로 가겠느냐. 근데 저는 이제 4년을 배웠으니까 뮌헨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뮌헨에 가서 이제 저의 말하자면 20대 나이에 제가 가게 됐는데 참 기나긴 슬럼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뮌헨에서 새로 배우게 된 선생님이 루드빅 호프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 제자들이 국제 콩쿠르에 상도 많이 타고 그래서 헬비 교수님께서 아마 그런 뜻으로 저를 선생님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저를 뭐 이쁘게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스타인웨이 풀 콘서트 피아노를 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쓰시던 걸. 근데 그거를 그 뮌헨의 알트바우 모능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식 건물에 집어넣는데 방음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에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피아노에서 방음이 안 돼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어리숙했냐 하면은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의 이유가 철저하게 나의 내면의 문제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굉장히 침소봉대, 그러니까 막 하나 작은 거 단순한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습관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호프만 교수님이 가르치신 티칭이 좀 특이했는데 손가락 운지법을 넷째 손가락을 가능하면 못 쓰게 하셔요. 넷째 손가락이 그거는 또 그분의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번호를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직관에 의해서 연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손가락 번호를 계산해서 연주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낯설었고 그다음에 페달링을 굉장히 섬세하게 쓰셔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에 보통 가운데 페달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들 안 쓰는데 그걸 써서 뭐 음향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작업을 많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점이 또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분의 또 지도 철학이 뭐냐면은 음악적으로 뭐 여기는 크게 해라 작게 해라 뭐 어떻게 뭐 부드럽게 해라 이거는 이 음악은 뭐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딱 레슨 시작하면 녹음기 버튼을 누르셔요. 집에 가서 너가 이거 들어봐라. 그런데 제가 이 막 속에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제 음악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막 그 레슨을 가기가 두렵고 내가 안 들었는데 내가 도무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서로 힘들었어요. 그게 저랑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비슷한 나이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피아노고 작곡이지만은 우리 선생님도 갑자기 우리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요 맨날 그랬어요. 너는 작곡을 왜 하니? 이 부분에서 왜 썼니? 그런 철학적인 거 하면서 네가 스스로 깨우치고 이렇게 음악적 그래서 막 테크닉을 가르쳐 준다든가 막 여기서 기법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 그런 식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극복하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뮌헨에서 그런 시기를 보냈겠네요. 그 당시는 제가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정말 1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겠죠.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이 고민스럽고 이거 내가 공부를 어떻게 끝내야 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죠. 왜 그때 이렇게 내가 뭐 말하자면은 과제물도 많이 안 내주시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봐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느낌. 그랬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클래스에 다른 애들은 막 뭐 레파토리도 너무 화려하고 막 국제 콩쿠르 나가서 상 타고 또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너는 왜 국제 콩쿠르 안 하냐 이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상충되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콩쿠르 나가서 우리는 그런 거 세속적인 성공 막 바라잖아요. 결과물. 그래서 콩쿠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콩쿠르는 작곡 못하는 사람이나 나가는 거고 그래요? 유명하지 않아. 너 왜 작곡가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제 친구들은요. 한국 와서 저 그런 경우도 겪었어요. 너 유학을 10년 넘게 했다면서 콩쿠르 하나 나간 게 없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더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독일과 뭐 이렇게 한국의 교육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84년에 귀국하셨잖아요. 네. 그래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활동은 어땠습니까? 그 귀국 이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방학 2년에 한 번씩 이 한국에 와서 독주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독주회 없이는 나오지 마라. 놀러 나오냐. 뭐 그래서 독주를 했었는데 그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아직도 조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 힘들지만 이런 거를 가족들과 또 친지들 앞에서 확인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큰 용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84년에 귀국할 때는 사실 저는 한국에 안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내가 실패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내가 이거 돌아가도 되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혜원 교수님께서 중앙대학교가 흑석동에서 안성 캠퍼스로 옮기면서 또 정원이 이제 2배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교원이 필요하다. 너를 추천하겠는데 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가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자리가 났으니까 와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왔죠. 왔으니까 이제 귀국 독주를 해야지 그래서 했는데 그게 좋은 평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시작이 순탄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그 첫 비행기에서 내리던 날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내리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끼우렸는데 그게 뭐 착각인지 모르지만 내 눈에 이렇게 파란 초록색 토끼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마침 제가 뭐 예를 들어서 9시 반 도착인데 가족들은 2시간 늦게로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하고 좋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느낌들이 아직도 이제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주가 줄이어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굉장히 실력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부탁을 하시는데 거절을 못하니까 이것저것 맡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좀 항상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큰 실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겸손의 말씀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수님이 귀국해서 막 활동을 하시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음악에 입문해서 막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교수님의 활발한 활동이 귀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음반도 150여 종이나 15종. 네네. 15종.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내신 거죠. 그렇게 지금 귀국해서 근 40년간 한국에서 피아노 또 활동하시는데 그런 왕성한 활동들 좀 소개도 해주시고 근원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80년
그때 90년대 초반까지 연주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또 제가 굉장히 대곡들에 도전을 했어요. 저 그래서 들어갔다니까요. 네. 제가 아직도 그래서 기억이 나요. 중학교 그래요? 교복을 입고 가서 들었던 독주회가 아직도 그 뇌리에 생생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제 뭐 그 대곡들에 도전하고 뭐 레퍼토리를 넓혀가고 또 이제 사회적인 책임감에 넘치고 또 제자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이렇게 외향적인 연주자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을 한 번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95년도인가 96년도에 이제 비엔나로 안식년을 떠나면서 연주를 딱 끊고 그때부터 이제 녹음을 마음속으로 예. 준비를 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레퍼토리를 막 하다 보니까 정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여기서 할까 저기서 할까 막 이걸 찾는데 또 한 거의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이제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교수면서 또 자기 음반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동료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와 녹음을 하자. 그래서 제가 2003년도부터인가? 그 4년 그래서 거의 방학마다 가서 한 러시아에 가서 네네 모스크바에서 서너 장씩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고 또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저로서는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왠지 모를 의무감 또는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아이 참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편집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네요. 거의 한 1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독촉을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네. 근데 참 그런 식으로 귀감이 되는 게 왕성한 그러니까 스테이지 활동 그리고 녹음 활동까지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가 베토벤 서거 탄생 250주년인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음악회가 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그것도 베토벤 후기 소나타 30, 31, 32 그걸로 아니고 또 하나 27번이었던 거예요? 28번. 네. 그러니까 4곡이나 베토벤 250주년을 맞아서 비록 안타깝게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는데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곡들은 이제 제가 30, 31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번 녹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녹음이라는 것이 항상 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모든 연주자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독주회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레퍼토리는 넣지 않고 지향하죠. 옛날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그런 거를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베토벤 뭐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섞는 게 좋을까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연주자로서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청중도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서 후기 작품으로 제가 그러니까 골랐습니다. 저는 놀랍고 이거 본 순간 이건 꼭 가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그 베토벤 후기 소나타가 여러분들 굉장히 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소화하기 어려운 결정체거든요. 그래서 한 곡도 아니라 후기 소나타 3곡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4곡. 그러니까 우선 후기 소나타하고 네. 거의 28번까지 이거는 무조건 가서 감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 젊은 피아니스트도 많은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왕성 활동하고 있다는 거 보고 굉장히 저는요 고무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음악 청중들이 베토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피아노 소나타도 많이 연주되고 있고 또 물론 어느 대학이나 입시곡에 뭐 빠지지 않는 곳이 베토벤 소나타고 대학 중에도 뭐 보통 한두 곡 이상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입시곡으로서의 그 감상이 아니라 이렇게 피아니스트로서의 이렇게 다르죠. 정말 그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 농후함, 그다음 숙련됨, 그 갖다 피아니즘의 세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혜경의 피아니즘에 다시 한번 그런 후기 소나타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기대가 컸는데 연기돼서 아쉽습니다. 네, 뭐 하반기에는 할 수 있겠죠. 하반기 꼭 합니까? 네,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는 쇼팽 또 서거 몇 주년이었더라 그걸로 독주회를 했었고 그 전해에는 드뷔시를 또 주제로 독주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매번 이번에 베토벤 후기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쳐야 돼 좋을까 이제 좀 처음에 고민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쇼판 같은 경우는 그 문학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베토벤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불가지론자의 느낌을 가지고 뭐, 그냥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냥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들을 한번 최선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개인으로서의 이혜경에 대해서 삶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교육자로서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교직에 계셨고 그러면 제자들도 많이 양성하셨을 거고 또 피아노 원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시던데 그건 무슨 단체예요? 네, 제가 1984년도부터 줄곧 중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유학 갔다 온 제자들의 귀국 독주를 보면 참 뿌듯합니다.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 다음에 뭐 제자랄까 후배랄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죄송합니다. 계속 연주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피아노 온, 그래서 여기서 온이라는 거는 온전하다, 계속되다, 무대에 올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룹을 만들어서 유학 갔다 온 제자들 지금 뭐 다 강사나 각자 뭐 전문 연주자 또는 선생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피아노 앙상블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솔로 작품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고독하고 평생. 근데 의외로 앙상블도 아주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뭐 연탄곡이나 피아노 2대나 또는 2대에서 4명이 치거나 이런 뭐 그 상황에 맞게 레퍼토리를 정해서 계속 연주를 해가는 것이 그 피아노원의 취지입니다. 저는 피아노원 그래가지고 이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저 혼자 멋대로 영어에 ON 피아노를 켜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피아노 온 오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뭐 켜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대기 상태다 연주 상태 그런 식으로 저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집이 서울이 아닌 멤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주가 있다 하면은 다 리허설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또 뭐 항상 예산도 부족하고 뭐 그러는데 다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절대 서로 싸우고 이러는 일 없이 잘 앙상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너무 훈훈하고 좋은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성룡원 음악살롱은 아쉽게도 이혜경 교수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 방송 말미에 첨부할 영상 음원으로서 라벨의 거울 중 슬픈 새들을 교수님께서 추천하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곡이었습니까? 이게 제가 모스크바에서 녹음한 첫 CD에 담긴 음악인데요. 라벨은 좀 독특하잖아요. 상당한 객관성과 상당한 주관성이 딱 이렇게 정교하게 만나는 그런 세계를 가진 작곡가라고 생각되고 특히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거울인데 그 거울이 말하자면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묘사하지만 그 안에 의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둘째 곡 슬픈 새들 이것은 파리의 뭐 퐁테인블로 숲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주 청량한 새소리 또 숲의 어두운 그런 분위기 또 스쳐가는 바람에 새의 아주 날갯짓 이런 것이 그 라벨이 살던 시대도 결코 단순한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많은 새로운 에너지들이 몰려오면서 또 전쟁의 아픔도 있고 뭐 아주 격렬한 창조적인 에너지들이 생겨나던 시대였는데 그 순간에 한 깨끗한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곡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인터뷰 끝나고 라벨의 거울 중 2번 슬픈 새들을 피아니스트 이혜경 교수님이 연주한 음원을 첨부했거든요. 참 대단하시죠? 이렇게 아카데미 하면서도 아까 베토벤 후기 소나타, 드뷔시, 라벨 그리고 아까 쇼팽까지 작년은 참 이런 피아니스트랍니다. 자, 그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룡원의 음악살롱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앞으로 활동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그 성용원 선생님을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게 된 인연은 저희가 2015년도 그 K 클래식 그래서 한국 작품 100곡을 선정해서 전국 14개 도시에서 연주할 때 성용원 선생님의 피아노 작품도 연주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피아노원이 가졌던 연주회 때 성 작곡가님의 파랑파랑 파랑새야라는 연탄곡을 연주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저희가 닿았는데 또 6월에는 저희가 또 새로운 작품으로 연주할 계획이 있고 그때 또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 또 나와주시겠습니까? 아, 물론이죠. 오늘 또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때 나와서 또 못다한 이야기 푸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베토벤뿐이 아니라 저희가 다루고 있는 현대곡, 한국의 작곡가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희 피아노원이 정말 딱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것처럼 피아노원. 네, 작곡가들과 계속 예. 작품을 교환하고 의견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 피아니스트 이혜경의 마지막 영상으로 음원으로서는 피아니스트 이혜경 선생님이 연주하는 라벨의 거울 중 슬픈 새들 감상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